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근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다입니다. 오늘은 택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택시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요, 진모빌리티 이성욱 대표님입니다. 현재 프리미엄 택시인 IM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 운수 플랫폼인데요. 지난 2020년 12월 론칭이 됐고요. 특히 택시 대란인 요즘 아무래도 IM 택시가 인기가 많아요. 대표님의 양력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2대째 택시 사업에 종사하는 택시 업계 전문가시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오셨고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전자를 거쳐서 2002년부터 택시 사업을 종사하고 계십니다. 또 2020년에는 모빌리티 서비스 진모빌리티를 운영 중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성욱. 예. 뭐 택시 사업을 20년 동안 하셨는데 네네. 그 좋은 삼성을 왜 나오셨습니까? 글쎄요. 그 이전에 이미 저희 부모님께서 한 30년 이상 이제 운영을 해오시던 사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태생이 제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해졌던 그럼 창업이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진모빌리티는 제가 창업한 게 맞습니다만 예. 택시 회사 자체는 제가 창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업을 물려받아서 택시 사업을 했다. 그렇죠. 그것이 개인적인 숙명이었었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진모빌리티라는 컨셉을 생각해내셨습니까? 택시 회사를 저희들은 이제 그냥 두지는 않았고 네. 여러 가지 시도를 그 20년 동안에도 많이 해오긴 했었습니다만 2012년도, 13년도 이때쯤부터 미국에서 이제 우버가 플랫폼 사업으로서 기존의 택시 시장을 뒤어 흔들고 새로운 이제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실은 저게 다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인데 그쵸. 저희 면허 사업자들이 기존에 하던 일이고 저런 것들이 저희가 좀 더 노력한다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저희가 하지 않는다라면 저희한테 미래가 없는 저들한테 저희의 가치를 다 넘겨줘야 되는 이제 그러한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는 위기감 플러스 기회의 발현 뭐 이런 거를 좀 봤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고민을 굉장히 해왔던 건데 네. 2019년도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모빌리티 업체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네네. 실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두각이 됐죠. 그렇죠. 그때 타다 문제가 많이 있었죠. 타다도 있었고 카카오에서 카풀 문제도 있었고 네네. 그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국가적으로는 저희 택시 사업자들이 그런 이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로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 토대들이 네. 오히려 모빌리티 업체들 덕분에 좀 구성이 되면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게 절박함,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도전 이런 게 뭐 같이 섞어 들어가면서 시대적인 환경이 바뀌어졌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뭐 우버 같은 것은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버가 지금 논의가 우버라든지 기존의 타다 베이직 같은 서비스가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네. 그 서비스가 가지고 있었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서비스로 진출하는 그 공급자들이 근로자들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굉장히 낮았던 거죠. 쉽게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탄력성을 갖고 있었다는 게 장점이지 그 서비스 자체가 그닥 그렇죠. 혁신적이라고 그거야 보기는 뭐 좀 그냥 어렵습니다. 쉬운 얘기로 알바 아닙니까? 알바. 그렇죠. 예, 요즘 뭐 대리운전 비슷한 알바 같은 거로 취급되어야 될 게 큰 혁신이라고 뭐 좀. 저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그 코로나 이후에 지금 택시 대란을 겪으면서도 저희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지금 진단을 택시 대란에 있어서 해결책으로서 내놓으셨던 게 무슨 탄력 요금 그리고 또 뭐 우버나 타다 베이직의 뭐 귀환 뭐 이런 네네. 부분들을 내놓으셨는데 실은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폐렴 환자를 진단은 잘 하셨는데 네네. 처방은 감기만 하신 게 아닌가. 감기약만 주신 게 아닌가. 왜? 이게 너무 갑자기 그쪽으로 가는데 일단 타다와 진모빌리티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좀 태생부터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뭐 타다는 성격이 그 어떤 그 면허권의 문제가 굉장히 개인 사업자와 관련이 있었던 반면에 진모빌리티는 개인 사업자들의 상황이 오히려 종합적인 어떤 모빌리티 기업으로 바뀜. 그러니까 저희는
기존의 택시 운송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IT라는 그리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브랜드라든지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 사업 영역으로 그렇죠. 저희 사업 영역 자체를 더 넓혀서 이걸 그러니까 통합하면서 이제 혁신이란 방식이 네. 수단의 형식, 방법의 혁신으로서 기존 있는 택시 업계를 살리는 혁신이었던 거죠. 그렇죠. 바꿔 얘기해서 뭐 상생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IM 택시를 타야 되는 이유, 이것을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하거든요. 왜 타야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택시 산업 자체는 개인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굉장히 강요되어 왔죠. 그래서 택시의 수준이나 요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좀 하향화되어 오는 그런 추세로 지금까지 왔었고, 저희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올라왔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 자체가 지금은 기꺼이 내가 돈을 더 지불하고도 더 나은 밸류가 있는 서비스를 내가 기꺼이 이용을 하겠다 하는 수요가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타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 니즈에 맞춰서 그 서비스를 이걸 저희가 타면 만들어. 다른 택시와 다릅니까? 뭐 진이 아십니까? 아, 저는 잘 알죠. 그걸 타면은 뭐가 다릅니까? 다른 뭐 카카오 모빌리티나 아니면 타다 같은 서비스랑은 좀 어떻게 다른가요? 고객분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은 밸류를 전달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리턴을 가져오고 이 부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전체 생태계에 상생할 수 있는 부를 올려내는 저희 생태계가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배려를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당연히 교육이죠. 교육을 통해서 저희 드라이버분들이 인식을 하는 거는 친절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친절해짐으로 해서 그 친절함이 저희의 무기가 되고 그게 곧 저희의 수익화되는 저희의 강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 친절하려고 하는 거를 일깨워주고 네. 이 친절함이 곧 나의 수익으로 연결된다라는 인식을 깨워주는 거죠. 저희의 교육 과정은. 지니분들이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일반적인 택시보다. 어느 정도나 지금 평균 연령대가 좀 젊으실까요? 지금 현재 그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좀 올라가 있는 게 현실인데요. 지니분들 평균 연령은 48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네네. 굉장히 젊은 분들이 20대 기사분들도 있고 네. 아드님을 권유해서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고 부자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와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젊은 분들을 좀 이런 일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당연히 수입이죠. 수입. 네. 일반적으로 지금 안타깝게도 현재 중형 택시의 네. 상위 30% 정도의 그 기사분들께서 한 달 평균 수입이 250만 원 정도. 다른 업종, 뭐 대리운전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내지는 뭐 택배 이런 네. 데서 얻으실 수 있는 수입이 평균 350에서 400만 원 정도 수입이 돼요. 차이가 그러다 많이 보니 나네요. 그러다 네. 보니 그분들이 택시업으로 택시 쪽 일을 하러 오시질 않는 거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수입을 보고 네. 근로를 하게 되는 건데 그 근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택시업계에는 그런 젊은 분들이 많이 안 오시는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 저희 사업 초기부터 제 목표가 네. 월 평균 수입이 400만 원이 되는 기사분들이 받아가는 정말요? 벌어가시는 실수령을. 수입이 400만 원 정도 되는 걸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평균 수입이 오후 쪽 같은 경우는 한 370만 원 정도까지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90만 원, 90%는 저희가 네. 도달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선을 넘어서 주간반, 오후반 다 평균을 해서도 충분히 4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더 벌어가실 수 있도록 네네. 저희가 판을 만드는 거죠. 그걸 제가 보장해 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네네네.
영업에 최대한 충실히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임해 주셨을 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수입이 그 평균 수입이 되겠죠.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아, 이 투자하겠습니다. 네. 아, IPO 하면 그때 아, 그럼요. 주식 사실 겁니까? 근데 IPO 계획이 있으세요? 있죠. 언제 정도의 시기를 좀 보고 목표로 하고 글쎄요, 계세요? 저희가 이제 열심히 달리면 네. 뭐 빠르면 3년, 뭐 늦으면 한 5년 안에는 그럼 종업원한테도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제가 이제 이 회사에 오면서 보니까 매주 많은 인력을 지금 뭐 진위분들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퇴직률이 얼마나 되십니까? 퇴직률을 글쎄요, 제 퇴직률을 지금 따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네. 너무 쉽게 오셨다가 쉽게 또 가시는 분들도 적지는 않아요. 전에 삼성 계셨죠? 네네. 삼성의 장점은 흔히 교육훈련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훈련에 남다른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기사분들을 오랫동안 봐왔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간다라는 것도 알고 교육이란 게 분명히 그 비용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택시는 그 매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들여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 구조를 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출과 추가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교육을 교육비도 집어넣는다. 그럼요. 그것도 비용이죠. 그 비용을 넣어서 더 많은 매출을 얻어낼 수 있는 친절이란 무기를 그럼 이게 또 만들어내는 정규직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4대 보험만이 아니라 뭐 연월차 있고 다 있겠네요. 다 있죠. 그럼 그것 또한 비용이 증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의 택시도 그런 월급제로 고용을 해야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인 택시의 경우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기본적인 택시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비용이고. 그런데 진위분들을 잘 처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잘 처우해 준다면 매주 사람을 뽑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가 기존의 택시들을 다 면허를 전환을 해서 대형 승합으로 전환을 해서 차량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이 늘어가는 속도보다 지금은 인원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좋은 채용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분들이 계속해서 근무하려면 뭐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많이 주시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많이 줘서 네. 제 매출이 올라가는 거면 많이 드리겠죠.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게 되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혁신의 틀도 새로운 틀이었었고 종업원을 대하는 방식도 기존의 택시 거기는 다르다. 이런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이게 혁신의 완성을 향해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혁신에 있어서 좀 굉장히 난관들도 있는데요. 그런 게 가장 뭐냐면 기존의 법인 택시 사업자들은 실제 택시 운송 서비스 사업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처장님께서 기류에서 택시를 잡고 계시면 처장님이 제 기존의 택시에서 사장 입장에서는 제 고객이냐면 전혀 아니에요. 아니죠.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택시 회사 사장님이 팔고 있는 거는 택시 운송 서비스가 아니고 하루하루 일할 수 있는 면허와 차량을 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사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기사분들인 거죠. 그래서 기사분들이 2차 사업자고 저는 1차 사업자고 B2B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브랜드를 가지고 직접 하는 B2C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유망 직업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아니 배달하면 아무리 가까워도 5,000원입니다. 이거 택시 타면 4명이 타도 뭐 3,800원? 네. 앞으로 1,000원 올려봐야 4,800원인데 택시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시 요금이 너무 싸죠. 그건 사실입니다. 치킨 한 마리를 500m를 배달하는데 비용이 한 6,000~7,000원 정도 발생을 해요. 근데 네 분이서 2km를 가도 3,800원이거든요. 그러면 손님 네 분이서 치킨 한 마리보다 대접을 더 받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대접을 못 받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 가치가 너무 낮다.
그렇죠. 그렇죠. 하기야 OECD 평균 해봐도 우리나라 택시요금이 굉장히 낮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택시는 공공 서비스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택시 업계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 공공 서비스고 공공 서비스제들이 가지고 있는 요금 체계는 버스라든지 지하철은 1,250원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요금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정부의 막대한 지원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자가 붙으면 정부의 지원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럼요. 지위나 형태는 공공재로서의 그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필요로 한 지원은 여지까지 없었기 때문에 택시 서비스가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공 이 운수 환경, 우리나라만큼 교통 편의와 이동성이 원활한 국가가 존재하는가?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가 IT 강국이다 하듯이 이 공공의 어떤 교통 인프라 이거에 대한 환경 거의 뭐 전 세계 최고죠. 그렇죠? 전 세계 최고인데 거기에는 막대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을 하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옛날에 택시 한번 타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덧 그냥 택시는 누구나 타는 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향후 방향성과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택시 서비스가 현재 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내려와 있는 거죠. 뭐 그 처장님 기억하시겠지만 70년대 80년대 초에 그 콩나물 시루 버스 시절에 네. 버스 요금이 한 50원이 채 안 됐어요. 50원이 채 안 됐고 그 당시에 기본 요금이 500원이었어요. 택시 기본 요금이. 그리고 50원씩 넘어가고.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에 시내버스 요금의 10배가 넘는 게 택시 기본 요금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택시 요금이 기본 요금이 10,000원 이상 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택시의 어떤 운수 수단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저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택시 업계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요해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공공성을 강요했으면 요금은 더 줘야 택시 대란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지불을 해야 우리가 좋은 택시 서비스와 원활한 택시 잡기가 가능해진다. 근데 그걸 한 번에 요금으로 모든 걸 극복하기에는 쉽지 않을 테니 요금 정책과 지원 정책이 적당히 믹스가 되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요금 정책으로 흡수되게끔 정책을 짜야 되는 게 지금의 어떤 처방이 아닐까. 지금 현재 택시 탑승이 허용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합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하고는 그렇게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같이 계신 일행들 내지는 모여질 일행들하고 이 차량을 같이 공유해서 같이 타는 쉐어하는 그런 개념의 서비스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 비용도 서로 분담해서 낼 수 있는 그런 만약 시스템. 네 명이 타면 가는 거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 나는 10분, 얘는 5분, 저분은 15분 다를 텐데 그 비용은 좀 어떤 식으로 좀 나눠지게 될까요? 그거를 소비자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게 만들려고 해요. 그냥 단순히 n분의 1로 할 수도 있고 네네. 내지는 누가 몰빵 하실 수도 있고 내가 기분 좋게 낼 수도 있고 네. 내지는 이용한 거리, 시간 그만큼에 대해서 우리 서로 나누자 할 수도 있게끔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게끔 소비자가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직은 기획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연말까지 한 2,000대를 늘리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는데 네, 계획은 거기가 계획의 끝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운송 사업 자체를 저희가 더 잘해요. 다른 플랫폼 업체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송 사업에서 그 수익 구조를 기본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만들어낸 저희 플랫폼에 대한 구축된 서비스, 관리 체계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이후에 가맹을 넓혀가면 가맹 사업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바로 수익화돼서 저희한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가맹은
어떻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쉽게 말해서 저희 이제 뭐 지니 아카데미도 준비가 돼야 되고 네. 저희 그렇죠. 네. 또 하나는 관리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리 체계. 그러니까 법인 가맹이라고 하면 네. 그 관리 체계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법인 택시 사장님들은 B2B 사업밖에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B2C 사업을 하시려면 전혀 다른 접근법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혀 다른 관리 체계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괴리가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장 강한 이 사업의 경쟁자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물론 카카오겠죠. 카카오. 뭐 형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카카오는 직접 사업자가 아니고 거긴 소개업 아닙니까? 네. 그렇죠. 소개업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가지신 그 시장에 대한 상황력이죠.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게 그게 워낙 지금 크고 그 퍼스트 무버를 오랜 시간 동안 냅뒀고 다른 사업자들이 그래서 그 시장을 장악을 했고 그것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들도 엄청난 투자를 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그 장악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택시 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빌리티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는 그냥 비용 구조예요. 그렇죠? 그런 밸류에드 해주는 게 없습니다. 비용 절감을 해준다. 중간에 가져가는 거죠. 비용 절감을 해준다라든지 시장의 편의성 이상의 뭔가를 해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 접근한 거는 기존의 공급 사업자인 저희 택시 사업자가 그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IT 기술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저희 사업 영역에 포함을 시켜서 시장의 B2C 사업으로 전환해서 접근을 간다라는 거죠. 빠른 택시 서비스와 고급 택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꿈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우버한테 뒤어 있는 수많은 면허 사업자들이 네. 그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꿈들이 없으시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를 좀 보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고 그분들이 더 힘을 내서 이 기존의 그냥 택시 사업자가 아닌 택시 네네. 기사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빌리티 사업자로서 같이 일어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혁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방식을 제공하신 그렇다는 평을 듣고 계십니다. 또 택시 사업의 미래를 밝혀줬다는 얘기도 듣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저런 비즈니스의 형태가 어떻게 계속 영원히 갈 수 있을까, 발전할 수가 하는 궁금증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부디 하여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날까지 힘차게 뛰어가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